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오늘도 한상희 연구원님과 함께 Q&A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TSMC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 해결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외에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킹스맨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루트대로 흘러갈 때 쌀 때 사둔 달러가 없다는 가정하에 달러 약세가 되면 미국장 투자 시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면서 환율에서 손해가 날 텐데 주가 상승이 이를 커버해 줄 수 있겠죠? 네, 가능할까요? 저도 이런 질문 제 친구들이 많이 해요. 네. 지금 미국 주식이 싼 거는 같은데 나스닥이 20% 이상 빠졌으니까 네. 그리고 뭐 나스닥에 좋은 특히 빅테크들 많이 싸 보이는데 환율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지금 환전하기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지금 1270원 뭐 언저리이고 네. 이거 작년만 해도 1100원 이랬으니까 그냥 앉아서 10%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너무 맞아요. 슬퍼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환율이 많이 올라왔다는 뜻은 물론 여기서 다시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네. 리만 사태나 뭐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환율이 더 오를 거고 더 심각한 주가 하락이 있겠지만 네. 그 정도의 지금의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하면은 요 정도 환율 수준이면은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증거로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정확하게 2년 전이죠, 거의. 네. 코로나 때 주가가 35% 빠질 때 1290원인가 80 얼마가 환율의 고점이었습니다. 네. 거의 다 왔거든요. 결국은 환율이 빠진다는 건 주식이 올라간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지도 몰라요. 그냥 이런 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빠지는데 환율도 같이 빠져갖고 양쪽으로 터질 가능성은 그럼 극히 너무 적다. 좋은데. 극히 적다. 극히 적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앞으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뭐 1200 얼마에서 환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주식을 샀는데 네.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또 계속 빠질 빠지고. 거예요. 아니면 환율이 빠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이런 두 가지의 방향성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통은 환율이 빠지는 속도보다 주가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서 1200 코로나 때 다시 돌아가면 1290원, 뭐 80원이었대 환전했다고 치죠. 네. 그래서 그때 S&P가 22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S&P ETF를 샀어요. S&P가 이번에 지금 빠지고도 4100 얼마거든요. 네. 거의 2배가 됐잖아요. 환율은 이제 그대로고 사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을 때 4600, 700일 때는 환율이 좀 빠져서 뭐 1100 얼마였는데 주가는 거의 2배가 오르고 환율은 10%밖에 안 빠진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환율보다 주가의 움직임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환율보다 주가의 움직임이 더 크다는 점.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다는 점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비님의 질문 도와드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근데 인도와 유가의 관계는 인도가 지금 싼 가격에 네.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사고 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서 말이죠. 전쟁 상황에서 인도가 싼 가격에 원유를 수입하고 있어서 인도의 상대적 가치가 좋았던 거 아닐까요? 네, 네. 되게 좋은 지적이세요. 네.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고, 인도가 노골적으로 러시아 전혀 숨기지도 않아요. 뭐 몰래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위에서 뭐 데이터를 보거나 하면 알 수 있게 네. 러시아 원유를 무지하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세상에. 싸니까요. 이제 이게 얘기하는 것은 인도가 참 미국이랑 친했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사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인도가 미국이랑 뭘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워낙 미국에도 많이 가 있죠. 공부하면 미국 많이 가고 미국에서 성공하는 게 성공의 척도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하고 친한데도 자기네 나라 이익에 딱 맞닥뜨리니까 바로 그냥 무시하고 그걸 사버리죠.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힘이 중요하다는 걸 딱 느껴요. 제가 이제 요 전전 시간인가 그 책 소개하면서 얘기했던 영국의 파운드화 때도 말씀드렸지만 힘 없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건 이제 뭐 여담이지만 말씀하신 부분이 전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중국도 네. 러시아산 원유를 무지하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래요? 옆이니까요. 네. 근데 중국 주가는 무지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원유를 싸게 사서 무역 수지가 좋아지는 걸 보고 인도를 샀다기보다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요.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니까 그 다음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영역은
중국이랑 대만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이 터지고 중국이나 대만이나 뭐 한국 같은데, 한국은 물론 4월 달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좋았었는데 이런 나라들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가 사람들이 느끼기에 러시아가 그런 일을 벌였으니 중국 대만 안 좋고, 보통 한국은 이제 중국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까지 처음에 팔았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도는 같은 아시아긴 하지만 저희 동양인 계열 아시아가 원래 중국, 한국, 대만, 일본 이런 쪽인데, 네. 일본은 선진국이나 빼고요. 요쪽인데 인도는 아시아지만 다른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종교도 다르고 그쵸. 인종도 다르고. 그런 차원에서 인도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거 아닐까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중국도 러시아 원유를 많이 수입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원인은 꼭 아닐 수도 있다. 네. 라는 점 네. 기억을 해주시고, 또 맥스 프리드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네요. 잘 봤습니다. 4,100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위험 회피는 끝나서 성장주를 추천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M2가 늘어날 수 있다는 근거는요? 실적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네요. 네. 저는 이제 4,100, 제가 이제 계속 올해 주가 지수의 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도가 S&P 4,100 정도이고요. 물론 그거보다 밑으로도 갈 수 있겠죠. 최근에 급락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100이라고 하는 이 지수의 수준이 미국의 올해 EPS 기준으로 보면은 네. 17배 정도의 PE예요. 17배라면 역사적 평균보다 이제 살짝 아래로 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이 다시 한번 뭐 십몇 년 전에 그런 엄청난 그 위기가 아니라면 충분히 우리가 위험 회피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느낄 수 있는 밸류에이션 수준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M2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실적 얘기부터 하면, 이번 분기 실적이 대부분 다 괜찮게 나왔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걱정돼서 주식을 팔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주식이 비쌀 때는 가이던스에서 얘기하는 나쁜 점을 찾아야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정도의 주가에서 네. 가이던스에 나와 있는 나쁜 얘기를 찾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가이던스에 들어있는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얘기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시장은 나빠 보이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증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월 말에 실적 발표했던 애플 같은 경우에 네. 분명히 다음 분기 실적이 매출이 어느 정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 이익률에 대한 가이던스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익률은 1분기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판관비도 별로 변화가 없었거든요. 일반적인 기업이면 매출이 덜 나올 때는 비용을 더 써야 됩니다. 뭐 제품을 싸게 팔든지 뭐 비용을 더 쓰든지. 근데 애플은 분명히 매출이 그렇게 줄어들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도 이익률에 대한 우려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되게 일시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번에 그만큼 매출이 안 나와도 그 다음 분기에 나올 것 같다라는 회사의 마인드가 있으니까 네. 매출이 덜 나와도 비용을 더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은 여기도 그렇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그렇고 퀄컴도 그렇고 뭐 다 그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나쁜 얘기, 좋은 얘기. 근데 시장은 나쁜 얘기를 지금 약간 과대해서 받고 있고, 좋은 얘기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실적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QT, M2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네네네. 제가 했었는데, 요거는 이렇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의 M1은 재작년이군요. 죄송합니다.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M1이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M1이 정말 뭐 몇 배로 늘었어요. 3, 4배로 네. 늘었어요. M1은 이제 조금 더 협의의 통화인데, M2는 M1 늘어나는 거랑 같은 비율로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보통 통화 승수는 M2를 M0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미국은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M1하고 M2가 더 시계열이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편의상 M2를 M1으로 나눠서 승수를 계산해 보면 대략 4 정도에서 미국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M2가 M1의 한 4배 정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승수가 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M1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M2가 훨씬 덜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많이 뿌렸는데 대출도 덜 되고 유통도 덜 되고 이렇게 통화 유통 속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M2가 많이 안 늘었다는 거죠.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면 네. 그래서 은행의 예금 대비 대출 비율도 60%가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들이
연준의 QT 대신에 은행들이 대출을 늘려서 M2를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제가 했던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JP모건이 실적 발표를 4월에 했거든요. 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유일하게 순이자 수익 가이던스를 내는 회사가 이제 JP모건인데 올해 순이자 수익이 원래 줬던 숫자가 500억 달러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53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자 수익이 잘 나오려면 대출이 늘어나거나 순이자 마진이 좋아져야 되는데 순이자 마진은 일단 제외하더라도요. 대출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회사가 결국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건 결국 은행에 물론 대출을 받는 사람의 수요도 중요하지만 대출을 내주는 은행의 태도도 중요한데 태도가 어느 정도 완화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숫자로 보여준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M2가 조금, 그러니까 M1이 주는 건 명확한데 네. 이제 QT를 하니까 M1 주는 것보다는 M2가 덜 줄거나 오히려 조금 늘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해봤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JM님께서도 또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SHS님의 답변 알아보도록 할게요. QT가 진행되면 주식시장은 과거에 모두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망쳐야 한다는 네, 의견이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좀 길게 질문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이 질문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QT가 진행이 되면 주식시장이 항상 안 좋았다. 이 명제가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를 보면 QT라는 걸 진행했던 적이 사실 한 번밖에 없어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정말로 페드 자산을 줄일 때가 사실상 유일한 QT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아마 QT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금리 인상 사이클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73년, 74년의 주가 급락기나 또는 뭐 폴 볼커가 왔을 때의 뭐 주가 흐름 이런 걸 갖고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먼저 17년부터 19년까지 주가가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70년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19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금리 인상이 천천히 됐었고요. 네. 오랫동안 QT도 되게 QT는 뭐 비슷할 수 있지만 더 나중에 진행이 됐어요. 금리 다 오르고 올리는 중간에 진행을 시작을 했거든요. 주가는 QT가 진행된다고 빠진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을 한다고 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땠냐면 17년은 금리 인상도 하고 주가도 금리 인상도 계속 하고 있었고 QT도 하고 있었는데 17년 장은 정말 좋았습니다. 언제 처음 빠지냐면 18년 1분기에 주가가 10%쯤 빠집니다. 18년 1분기에. 네. 그리고 다시 쭉 오르다가 18년 4분기에 20%가 빠집니다. 이제 그게 18년의 흐름인데 그때 금리는 18년에도 계속 그러니까 금리가 16, 17, 18 오르고 있었거든요. QT는 17년에 시작이 됐고 오히려 이때 뭘 더 주목해 봐야 되냐면 미국의 GDP 성장률을 봐야 됩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를 연율화해서 보여주는데 네. GDP 성장률이 금리를 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7년에는 계속 확대가 됐었습니다. 18년 1분기에 잠깐 그게 꺾여요. 그러니까 그게 꺾인다는 건 데이터는 뭐 4월, 5월에 나왔겠지만 시장에서 그걸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계산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흔들린 거예요. 아. 경기가 꺾이나 보다. 그때도 똑같겠죠. QT가 많이 진행이 됐고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기가 꺾이나 보다 이러면서 주가가 한번 밀렸습니다. 근데 2018년 2분기 GDP를 보면 네. 살짝 그보다 좋아져요. 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게요. 그게 또 데이터가 나오면서 경제가 안 좋지 않아 이러면서 주가가 다시 날아갑니다. 올라가서. 그러다가 18년 7월인가 8월인가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갑자기 추가 관세 때리고 이러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되게 심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18년 4분기에 미국 GDP가 0.9%로 최저치를 딱 찍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그때 주가가 20%가 빠져요. 그리고 19년에 주가 다시 가는데 네. 요 흐름을 지금에 일단 대입해 보면 일단 1분기 GDP가 마이너스 1.1%가 나왔습니다. 네. 이유는 뻔해요. 물론 경제도 안 좋았겠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로 바꾸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노미널이 그만큼 못 오르면 물가만큼 뺀 게 실질이 나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GDP도 안 좋았고 미중 무역 분쟁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느 게 더 효과가 큰지 그러니까 피해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또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미중 무역 분쟁하고
QT. 네. 이번에는 전쟁하고 긴축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1분기 GDP도 저점을 찍었고 그러면 그리고 주가하고 나스닥이 24%가 저점까지 빠졌었고 S&P는 15%가 빠졌었고요. 그러면 이 이슈들이 아주 옛날과 같은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으면 2018년 4분기나 1분기 같은 현상이 벌써 벌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만약에 제가 틀려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번이 2018년 1분기와 같은 하락장이었다라고 하면 네. 다시 한번 하락장이 올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GDP가 일단 일시적으로 회복을 하면 주가가 한 번은 다시 올랐어요. 그럼 물론 그리고 다시 빠졌지만 그러니까 지금이 18년 4분기든 1분기든 간에 일단 지금 정도 빠진 거는 어느 정도 일단락 한 번에 이렇게 뭐랄까 매듭은 지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볼커하고 이제 70년대 초반 얘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금리를 올리는데 그래도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난리 난다. 폴 볼커가 1979년에 의장이 돼서 금리를 100bp가 아닙니다. 1000bp를 올렸습니다. 10%포인트 올렸습니다. 네. 금리 20% 되고요. 그래서 81년까지 내렸다 올렸다 했지만 20% 금리를 유지를 해요. 네. 그렇게 되면 난리 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주가 되게 많이 빠졌을 것 같잖아요. 사실 주가는 그때도 물론 안 빠진 건 아니지만 그때는 금리 올리는 기간에 안 빠지고 금리가 고점에서 내려올 때 25% 빠지고요. 다시 금리 올라갈 때 주가 오르다가 다시 금리 내릴 때 25%가 빠져요. 근데 그럼 50% 빠진 것 같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고 그 오르는 기간 동안에 이 총 해서 96% 나스닥이 올라요. 오르고 빠지고 더 오르고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폴 볼커의 시대에 주식이 정말 안 좋았냐? 그건 꼭 아니라는 게 첫 번째. 근데 사람들이 왜 폴 볼커랑 이걸 걱정하냐면 얘랑 70년대 초반에 주가 빠진 걸 막 섞어서 말을 해요.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폴 볼커처럼 금리를 많이 올리면 70년대 초반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있는데 이거를 폴 볼커가 옛날에 금리 올렸을 때 주가가 빠졌으니까 그럴 거다라는 말 틀리다는 거죠. 7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첫 번째로 미국의 금 태환이 정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달러 가져가면 금을 줬는데 그거 이제 안 주겠다. 그리고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네. 오일 쇼크는 지금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그 당시 중동에서 대부분의 기름을 생산을 했거든요. 지금은 러시아가 기름 많이 생산한다고 하지만 전 세계 생산량 10%가 될까 말까 합니다. 중동은 그때 절반이 넘었고요. 그때 금태환이 정지되고 오일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금 가격이 4배 올랐고요. 유가는 5배 올랐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과연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실물 가격이 오를 거냐. 달러는 그때 또 약세였어요. 그때는. 지금은 네. 강세인데. 그러니까 그때 그 그림이 폴 볼커처럼 파월이 금리 올리면 그때처럼 유가가 막 몇 배씩 가는 그림이 나올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주식을 건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폴 볼커가 했던 대로 하더라도 주가는 25%씩 2번 빠진 정도로 매듭이 지어지는 거라면 지금 나스닥이 24%까지 빠졌었으니까 그러면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도망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단순하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여러 여건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 망고솔라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하이힐드 차트를 보는데 코로나 위기 때랑 똑같은 수준으로 돌아왔는데 연준이 돌아서야 할 상황 아닌가요? 네. 네, 이건 이제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연준이라는 데가 인플레이션만 잡는 곳은 아니니까 고용하고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이힐드 금리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뭔가 리스크가 많아졌다라고 시장이 느낀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리스크가 많아지고 경제가 생각보다 좋지 않으면 연준이 이제 긴축하는 거를 되돌릴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되긴 되게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연준이 만약에 긴축하지 않다가 애매하게 되돌려 버리면 시장이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경제가 진짜 그렇게 안 좋아?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 야, 난리 났네? 그렇게까지? 지금 고용이 그렇게 안 돼?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제가 보기 해야 될 일은 사실 작년에 약간 느리게 지금 금리 인상이 돼서 이렇게까지 왔잖아요. 네.
그래서 50bp 이미 한번 올렸고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시장이 알 수 있는 정도로 하고요. 지금 2년물 금리가 2.8%, 7%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그 정도까지 시장이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속도로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적절하게 가져가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연준이 돌아올 정도가 되려면 정말 경기가 예를 들어 코로나처럼 갑자기 많이 망가지거나 전 리만 때 있었습니다. 애널리스트였는데 네. 리만 사태처럼 막 주가가 하루에 막 한가 막 나오거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미국의 가계가 너무 건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 하이힐드 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설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옥수레오님께서 미국 QOQ GDP 계산법이랑 연간 GDP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네, 요 질문도 제가 봤었습니다. 근데 이거 네. 되게 찾아보니까 기술적으로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여기서 설명드리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대신에 요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QOQ하고 연관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미국은 공식적으로 GDP를 발표하는 숫자가 전년 동기 대비, 우리나라가 보통 전년 동기 대비를 많이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전분기 대비 숫자를 구한 다음에 네. 그걸 연율화를 시켜서 계산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예를 들어 1분기에 마이너스 1.1%라는 얘기는 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1%가 아니고요. 작년 4분기 대비 1분기가 뭐 0. 몇 프로 나왔겠죠? 네. 그거를 곱하기 4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한국이 발표하는 GDP는 우리나라가 발표한 GDP는 전년 동기 대비를 제일 메인으로 쓰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전년 동기의 GDP랑 올해 GDP를 계산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Q&A 시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오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또 궁금한 점 추가적으로 생기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